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여러분, 우리 방송 한 번만 들어줘. 두 번만 들어줘. 우리 부탁 하나만 들어줘.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들어줘. 방송 한 번만 들어줘. 와, 센스 있다. 괜찮았어요? 아, 역시 오프닝 요정.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아요. 네. 아, 잘 지내셨나요, 두 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바쁘니까 네. 근황보다 네. 할 일 먼저 넘어가 네네. 볼까요? 네. 네, 드디어 13회차가 되었는데요. 네. 그동안 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고 네. 또 우리가 항상 들어달라, 사연 보내달라 말은 하는데 네. 어디다 보내야 되는지를 거의 소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네. 네, 은선 씨가 먼저. 네. 저희 또 그동안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조인호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영화를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신 아보카도 김치킨님께서도 2번의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시 보구.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사연 여태까지 한 번 왔는데요. 네. 김혜연님 네. 네, 이름도 외우고 있죠. 계신가요? 네, 계실 거예요. 네. 김혜연님 계시고 분명히 저희가 듣는 분이 계시는 걸 아는데 되게 약간 뻘쭘하게 과자 퀴즈 내고 그랬는데 네. 아무도 네, 맞춰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어려워서 그러신 거예요? 네, 주소를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주소를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메일 주소는요. film.overview 숫자 3 film.overview 숫자 3 @gmail.com입니다. 네,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 SNS 계정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에서 창밖의 영화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뭐 DM 보내주셔도 되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후원 계좌도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아, 후원 계좌요. 자, 후원 계좌는요. 우선 카카오뱅크 김예린으로 되어 있어요. 계좌 번호는요. 3333 3983 895입니다. 앞부분이 참 좋네요. 네. 3333. 카뱅이 다 이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네, 간만에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네. 네, 그럼 바로 아니야. 그래도 근황 좀 들어볼게요. 짧게 들어볼게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은선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고 제가 어저께 독감 예방 접종을 되게 뒤늦게 했어요. 네. 오늘 그럼 약간 좀 몸살기 살짝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살짝 그 몸살이 있을 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고 오히려 더 몸살을 알아서 올해 그냥 넘어가야겠다 하다가 이제 1월달, 2월달 생각보다 바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혹시라도 독감 걸리면 안 돼서 네. 그래서 어저께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직 괜찮다고? 맞아도 네. 된다고 해서 맞고 왔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어저께 컨디션이 되게 괜찮을 때 맞으니까 네. 어제 오늘 둘 다 괜찮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이번에 독감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해가지고 예전보다 한 3배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들이. 조심하세요. 네. 저는 일찌감치 맞았습니다. 네. 예린 씨는. 네, 쫄보라서. 네, 저는 안 맞았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에요. 재작년에 독감 걸렸었거든요. 안 맞는 사람. 오. 아, 예. 잘 쉬고 계시면 또 사람 많은데 가면 좀 많이 힘들 확률이 좀 있고. 그렇죠. 네, 여러분은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 네. 네, 두 분처럼 예방주사 꼭 맞으세요. 네. 아직 늦지 않았대요. 맞아요. 예린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전 별거 안 했어요.
집에서 영화 엄청 많이 봤어요. 저희가 카톡으로 서로 영화를 봤죠. 네. 드디어 패딩턴 2를 봤습니다, 제가. 아,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 엄청 울었어요, 보면서. 오.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쵸.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올해도 계속됩니다. 안 보신 분들이 볼 때까지 패딩턴 2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조카들이 주말에 놀러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근데 같이 있을 때 진짜 너무 행복한데 네. 체력이 몇 살이에요? 큰 애가 7살, 작은 애가 5살이 됐네요. 올해. 근데 정말 체력이 넘쳐요. 네. 네. 걸어 다닐 때도요. 안 걸어요. 약간 살짝 뛰어다니면서 뭔지 아시죠? 두 발로 두 박자 뛰는 거. 콩콩콩콩. 정말 너무 지쳐서 나는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그 두 박자로 계속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귀여운 네. 것과는 별개로 또 힘든. 네, 그래서 건강해져야죠, 저도.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근황 들어봤고요. 오늘은 아까 은선 씨가 소개해 주신 대로 추천 영화, 처음으로 다루는 추천 영화입니다. 네. 저희가 1회 때부터 많은 추천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사이에 한 몇 편의 영화들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차 10편 안에는 가능하면 그 영화들을 다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중에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영화는 부탁 하나만 들어줘입니다. 네. 네. 2017년 작품이고요. 네, 두 분 보셨죠? 네. 안 보고 본 척하는 건 아니죠. 네. 감독은 폴 페이그 감독입니다. 전작으로는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더 히트, 스파이, 고스트버스터즈. 저는 다 봤어요. 네. 두 분은 뭐뭐 보셨어요? 저 히트 빼고 스파이랑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이랑 고스트버스터즈 이렇게 3개 본 것 같아요. 전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하나밖에 안 봤어요.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엄청. 것도 재밌으실 거예요. 네. 네. 일단 4편 다 전작들은 다 코미디인 것 같아요. 고스트버스터즈 뭐 액션이지만 코미디가 많이 녹아있는. 네. 그런데 오늘 하는 이 부탁 하나만 들어줘는 코미디 장르로 분류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영화인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라고 볼 수도 있고 스릴러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코미디라고도 네. 볼 수 있는 네,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는 동명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는 소설이 최근에 나왔고요. 발간되자마자 영화화가 결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스릴러를 도메스틱 스릴러?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약간 나를 찾아줘와 함께 데이비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와 함께 뭐 분류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각본은 제시카 샤저라는 여성 각본가가 썼고요. 근데 이 각본가는 엘워드라고 혹시 아세요? 레즈비언들이 주인공인 미국 드라마예요. 한 6시즌까지 있나? 그런데 네. 저는 이 드라마도 봤거든요. 네. 네, 거기에 감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도 하고 또 누가 나오느냐. 스피크라는 우리나라 개봉은 안 했는데 영화 평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 영화에도 감독을 하시고 그러니까 감독도 하시다가 이번에는 각본으로 혼자서 참여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배우 배우는 안나 캔드릭, 네. 브레이크 라이블리, 네. 헨리 골딩인데 헨리 골딩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최근 영화에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말레이시안과 영국인가요? 부모님이 아무튼 혼혈 네, 배우입니다. 예. 네. 시작해 볼게요. 줄거리. 네. 자, 은선 씨. 네. 간단한 영화 소개는 이걸로. 정말 헉소리가 나왔어요 방금. 근데 시간이 일주일 단위거든요. 네. 근데 매주 왜 이렇게 많이 놀라서 계속 까먹으시는 거. 본인이 어떤 요정인지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깜빡 요정. 와. 네. 오프닝 타이틀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 생각이 나는데 크레딧 올라가는 거는 와 음악과 함께. 음악과 함께 약간 리플리처럼 색감이 있는 그러니까 콜라주가 지나가죠. 네, 그런 샹송과 함께 그쵸. 프렌치 지나가죠. 팝. 그리고 뭐가 나오죠?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기억났어요. 브이로그 하는 스테파니의 그 인터넷 창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맞추실 줄 알고 다른 네. 문제도 준비를 해왔어요. 그쵸. 브이로그를 시작을 네. 하는데 그때 스테파니의 첫 대사 기억나세요? 저를 약간 노려보시는 건 아니죠? 뭘까? 첫 장면이 한 여자가 브이로그를 진행을 하죠. 네, 맞아요. 인사를 하는데 Hi moms. 네, 이렇게 하죠. 마음은 기억이 나는데. Hi moms. 스테파니 here. 이렇게 네. 첫 대사가 딱 나오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쵸 기억나시죠? 이제 브이로그를 진행하고 있고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주부 대상의 컨텐츠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안나 캔드릭인데요. 안나 캔드릭이 연기하는 스테파니입니다. 일단 갈색 생머리를 이제 단정하게 내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요. 그동안 꾸준히 진행을 해온 사람 같아요. 방송에 이제 익숙하게 진행을 잘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약간 심각해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면서 내 베프가 실종됐다. 에밀리라는 내 베프가 실종된 지 5일이 지났다면서 우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에밀리를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 회상 장면으로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이 스테파니가 현재 시점에서 시청자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화면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은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스테파니는 싱글맘인데 스테파니도 학부모로서 이제 참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어떠셨어요? 이 여성의 첫인상? 밝다? 부담스럽다. 좀 약간 부담스럽다. 그렇죠. 밝고 부담스럽긴 해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조용히 있어요. 창가에 이렇게 기대서. 그런데 스테파니는 큰 카메라를 가지고 교실을 휘젓고 다니면서 아이들의 사진을 막 찍죠. 자기 자식만 찍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이들 사진을 막 찍어줘요.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다 참여합니다. 근데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워낙 유명해서 다른 부모들은 못마땅해 하고요. 교사도 약간 말리는 분위기는 있어요. 하지만 스테파니는 굴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스테파니의 성격이에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지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인물이 스테파니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호감적인 인물은 아니어서 학부모 중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방송에서 말했던 에밀리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죠. 에밀리는 자신의 아들인 마일스의 제일 친한 친구 니키의 엄마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바빠서 학부모 참관 수업에도 오지 않고 얼굴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날 처음으로 니키의 엄마가 나타납니다. 기억나세요? 네. 첫 등장. 네. 네. 비 오는데. 네. 강렬하죠. 진짜. 그렇죠. 엄마가 심상치 않죠. 일단 포르쉐가 빗속을 뚫고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슬로우로 한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발끝에서부터 쭉 위로 올려서 잡는 거예요. 네. 일단 스틸레토 힐, 되게 가느다랗고 높은 힐에서 스틸레토 힐 부분만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 바지 정장을 입었는데 바지 정장 다리가 기니까 계속 올라가요. 네, 다리가 길고 그 다음에 금발머리가 거의 가슴 아래까지 내려오는 정말 화려한 금발머리. 거기에 페도라까지 서서 자신의 큰 신장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네. 딱 보면 그냥 모델 포스가 줄줄 흐르는 아름다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그런 여성이 내려요. 네. 비가 오고 우산 쓰고 이렇게 딱 뚜벅뚜벅 걸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비 오는 장면에서 우산이 거쳐지면서 등장하는 늑대 유혹 강동원 이후에 저는 가장 강렬한 늑대 유혹이군요. 네. 네, 우산 뒤에서 두근두근 하면서 누구지 하는데 우산이 싹 거치면서 네. 그죠? 강동원이 나왔던 그 느낌으로 네, 그런 충격으로 에밀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연기를 하는데요. 네. 네. 혹시 가십걸 보셨어요? 아니요. 저 안 봤어요. 본 적은 네. 없으시고 네. 저는 좀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패셔니스타로 패션의 완전 아이콘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만만치가 않죠.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우리처럼 스테파니도 에밀리의 등장에 압도돼요. 근데 막 마일스와 니키는 막 더 놀고 싶어요 이러면서 두 엄마를 막 조르고요. 이때 에밀리의 성격이 나옵니다. 니키가 엄마는 나한테 재밌는 거 하나도 안 해줘 막 이러면서 때를 쓰니까 그래? 내 다리 사이로 너 나오게 해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죠. 예. 네. 근데 이게 청불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약간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청불이라는 게 조금. 그래요? 네. 그 금기시되는 코드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영화 안에? 네, 그래서 청불인데 아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유머가 많아요. 네. 성인 유머 많고 성인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들이 거의 대부분 있죠. 대화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니키가 때를 쓰니까 니키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스테파니한테 뭐 술 좀 마셔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스테파니는 당황하면서도 좀 재치 있게 받아치려고 애를 써요. 그런 스테파니를 에밀리가 좀 재밌다는 듯이 보고 흥미를 갖게 돼요. 결국에 스테파니는 에밀리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은 우리 예상처럼 크고 스타일리시하고 환하게 꾸며져 있죠. 네. 이제 스테파니와 에밀리는 여러모로 되게 대조적인 사람인데요. 일단 에밀리는 자식한테 하는 말도 그렇지만 욕도 되게 잘해요. 네. 자식 앞에서도 욕 많이 해요. 반면에 스테파니는 어릴 때 욕을 하면 읍시단지라는 게 있어요. 읍시자라는 게 있어요. 거기 25센트씩 돈을 넣어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고요. 네. 또 스테파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네. 그러면 에밀리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어디죠? 그러네. 손성 감독님의 영화 줄넘기에서 나오나요? 비슷한 네. 대사. 네.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근데 아마 그 다음 대사는 없었을 거예요. It's fucked up female habit 이렇게 하나? 네.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 건 여자들이 버려야 될 습관이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미안하다 말하는 거 버려야 돼.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뒤에 덧붙이죠. 그 에밀리가 하는 말들이 스테파니는 되게 뭐랄까 흘려듣지 않고요.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흥미를 많이 느끼면서 그 말 듣고 또 바로 미안하다고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자학하고 혼잣말 많이 하죠. 되게 혼자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좀 부담스러워. 근데 또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스테파니를. 맞아요. 두 사람은 에밀리 시그니처 음료인 마티니를 마시고요. 둘이 좀 분위기가 풀어지니까 스테파니는 자신이 사별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싱글맘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냐면 사실 일을 안 하잖아요. 네. 남편 보험금으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살짝 하는 거죠. 얼마 후에 작가이자 교수인 에밀리의 남편 션도 등장을 해요. 이제 이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헨리 골딩이고요. 부부는 연인 같은 그런 어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요. 약간 네. 섹시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약간 사람 앞에 두고 너무 자기들만의 속삭이면서 자신의 세계에 빠져서 그렇죠. 좋텐다 약간 이런 거지. 스테파니가 흘끔흘끔 쳐다보죠. 네. 그날 이후로 둘은 친해지는 거예요. 스테파니는 에밀리 대신 니키의 픽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인 션이 지금 어디 가서 없고 나도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오늘도 니키를 좀 픽업해달라고 에밀리가 스테파니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부탁이죠. 네. 그 간단한 부탁. 네. 스테파니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전에도 해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의 부탁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에밀리가 그날 이후 사라져버린 거죠. 네. 결국에는 뭐 경찰까지 동원돼서 에밀리를 찾기 시작하고요. 네. 얼마 후에 에밀리는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목에 있는 타투, 그리고 DNA 검사까지 했는데도 그녀와 일치해요. 그래서 정말 그녀는 죽은 거예요. 남편 션은 슬픔에 빠지고 스테파니는 니키를 돌보면서 그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위로가 지나치다 못해서 장례식 날 잠자리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남편 션을 또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에밀리의 사망보험금이 400만 달러였다는 사실이 또 밝혀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남편이 뭔가 음모가 있나? 그런 게 아니라 니키가 또 엄마를 봤다는 거예요. 네. 문득 집안에서 에밀리의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객도 헷갈리고 스테파니도 헷갈리는 상황이 이제부터 벌어지는 거죠. 이제 아까 설명해주던 지점까지는 이미 다 왔고요.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스테파니가 현재 시점으로 겪는 일들이거든요. 스테파니도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래도 션의 어떤 그런 달콤한 말들에 빠져서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에밀리의 옷을 싹 비우고 자기 옷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갔다 와 보니까 깨끗이 비워놨던 옷장이 다시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스테파니는 에밀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전화도 오잖아요. 네. 정말 살아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이 문제를 내 방식으로 한번 해결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스테파니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집요한 성격인지 살짝 나왔었는데 그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에밀리의 삶을 추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삶을 파면 팔수록 어두운 과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스테파니와 에밀리의 보이지 않는 두뇌 싸움 혹은 심리전이 시작되고 에밀리의 작은 부탁 뒤에는 보다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에밀리를 찾아내려는 스테파니, 잡히는 대신에 자신의 뜻대로 계획을 완성시키려는 에밀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남편 션. 이렇게 세 사람의 힘겨루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포맷을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코너 형식을 좀 만들어 봤고요. 원래는 그냥 총평을 하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총평이 사라지고 약간 숙제가 계속 나가죠. 우리한테. 네. 5자 평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5자를 또 못하고 7자를 했거든요. 저는 7자가밖에 안 되나 봐요. 어떻게 할까요, 감독님? 두 분 5자로 해보셨어요? 저는 일단 5자로 했는데 그렇구나. 사실 추격한 거긴 해요. 조금 네. 더 풀면 한 문장인데. 두 사람은 5개 해오고 전 7개 하면 안 돼요? 아니면 5자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2글자 맞춰볼게요. 진짜? 맞춰보실래요? 네. 그럼 네. 먼저 5자씩 해보실래요? 오케이. 저는 비밀의 대가. 비밀의 아. 대가. 비밀의 대가. 그러니까 모든 네. 비밀을 가진 모든 이들은 대가를 치른다. 이런 의미? 비밀의 대가. 네. 예린 씨는? 저는 여자 리플리. 여자 아, 리플리. 네. 리플리 생각났어요. 여자판? 네. 리플리 같은 면이 있죠. 맞아요. 제 거 못 맞추실 것 같지만 뒤에 제 5글자까지 해볼게요. 총든 엄마의. 총든 엄마의 반격. 반격. 몰락. 몰락 아니에요. 총든 엄마의 건배. 그래서 7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 좋다. 총든 엄마의 건배. 네. 그래서 7자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번까지만? 네. 지금 말이 조금 5자로 축약이 안 돼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데 괜찮네요. 이렇게 정리를 한 줄씩 해오니까, 네. 네. 어떻게 영화를 봤는지 느껴지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고요. 이제 연출과 연기 감상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본인이 했던 평가와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먼저 비밀의 대가. 네. 어떤 대가일까요? 비밀의 대가에 대해서 연출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폴 페이그 감독에 대해서 최근에 좀 알았거든요. 그 스파이랑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이랑 고스트버스터즈 다 작년에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독을 염두하고 보진 않았고 약간 다 여자 캐릭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등장하는 장르 영화 속에서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들을 찾다가 보니까 이 감독이더라고요. 그리고 다 되게 불편하지 않고 재밌었어요. 제가 약간 미국식 그 약간 생 코미디, 화장실 개그라고 하죠. 네. 그런 코미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폴 페이그 감독은 재밌죠. 재밌어요. 맞죠. 그게 좀 가는데 싶다가도 다음 또 장면에서는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유머로 풀어가는 게 있고 그 유머가 그냥 웃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게 여성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좀 더 부각이 되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게끔 나오는 지점들이. 네, 그거 감독이 캐릭터들을 존중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실 개그 많이 나오는데 내 여자친구 결혼 사실 난무하죠 진짜. 그 웨딩 드레스잖아요. 진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네. 네. 7자로 하면 웨딩 드레스 사건이죠. 주저앉은. 주저앉은. 네, 어쨌든. 네. 그런데도 그게 뭐 조롱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캐릭터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게 느껴지고 지금 이번 거 다 포함해서 한 편도 캐릭터에 대한 존중을 이렇게 놓는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더 히트도 2분 안 보셨다고 했는데 거기 경찰 버디 코미디 같은 거를 여성이들이 하는데요. 네. 거기도 코믹 그리고 지금 그런 웃기지만 불쾌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고스트버스터즈랑 그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들의 직업적인 역할이 사실 여성들이 많이 안 나왔던 역할들이잖아요. 뭐 그 형사, 첫 보물에서 여성 캐릭터는 약간 그 옆에서 도와주는 조연이 그렇죠. 많았는데 남자들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게 이제 멜리사 메카신가요? 네, 멜리사 메카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고스트버스터즈는 완전 그냥 원작에서 주인공 성별만 딱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런, 성별을 바꿔서 진행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젠더를 이렇게 전복하면서 그런 아이디어와 기획을 일단은 하면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서도 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5편 다 실망스럽지 않았고 다 재밌게 봤고 유머 코드는 이게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 찾아볼 감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도 판무파탈이 나오잖아요. 일종의 판무파탈이죠. 네. 근데 이런 누아르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판무파탈이 존재하고 그녀에게 어떤 비밀이 도사리고 있고 그거를 이제 밝혀내려는 탐정 혹은 형사 캐릭터, 남성 캐릭터가 주로 등장을 하는 게 그리고 유혹당하죠 보통. 네, 전형적인 누아르 영화였다면 이 영화에서는 그 남성이 아니라 그 남성의 형사 남성 혹은 탐정 역할을 하는 그 캐릭터가 스테판이잖아요. 네. 근데 스테파니도 판무파탈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죠. 그 2명의 판무파탈. 우리 리플리에서는 네. 2명의 오무파탈이 나왔다면. 네. 그래서 예린 네. 씨가 또 그런 네. 5자 평을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연출적인 측면에서는. 폴 페이그만의 어떤 그 인장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나오는 할리우드 내에서 장르성을 가진 대중 영화 안에서 여성 캐릭터를 이렇게 좀 만드는 감독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고 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렌디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요새 추세에 참 맞죠. 네. 그럼 예린 씨? 여기서 약간 맥 빠지는 얘기를 제가 음. 하나 한다면 저는 완전 전적으로 다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이 감독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는 작품에선 너무 감독이 준마 파워, 엄마, 모성애 여기에 너무 약간 너무 강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멋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이야기의 흐름상 그리고 캐릭터가 그런 센 여성 판무파탈적인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게 굉장히 흡입력 있는 배우들이 연기를 한다는 거 모든 거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놔둬도 사실 납득이 될 만한 흐름이고 여성 파워는 이미 많이 느껴지는 영화였는데 뭐 그렇게 사라진 줄 알았던 전지전능한 것 같은 에밀리라는 여자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라든지 스테파니가
엄마들은 스스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라는 그런 대사를 직접 하면서 이 케이스를 혼자 맡아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대사나 행동 패턴들이 약간 여성 파워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살짝 인위적인 설정을 넣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하지 않았어도 강렬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였는데 약간 그 부분에서 아주 살짝 아쉬웠던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을 얘기할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전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좋은 장점이나 혹은 연출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네. 저도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 연출적으로는 어땠나요? 일단 은선 씨는 캐릭터의 힘이 이건 우리 셋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캐릭터가 폴 페이그만의 네. 개성으로 드러나고 있고 네. 그럼 좀 탄력을 받았다.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두 젊은 배우와 만나니까 더 이렇게 파워풀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캐릭터의 힘 말고 또 얘기해 볼 게 있을까요? 영화 안에 네. 의상, 연출, 의상, 음악, 네, 음악. 음악. 그 가사를 제가 수수밖에 몰라. 네, 그거죠. 수수. 제목 내 적어왔는데 이 음악이 꼬망뜨 디흐 아듀. 맞아. 꼬막 달래북 아닌가요? 꼬망뜨 디흐 아듀? 뜻은 되게 좋아. 뭐 안녕이라 말하지만 뭐 이런 거였는데. 맞아요.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 한글로 적었잖아요.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막 수수로 시작하는데 수수가 뭘까 이러면서 다 프렌치 팝이 나오죠. 그 처음 오프닝부터 네, 그 60년대 프렌치 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화 클로징은 뭘 준비했냐면 제가 부르진 않고 샬롯 갱스부르 아세요? 알죠. 에서 저작권이 걸려있지 않은 라이브 음원이 하나 있어서 그걸 걸려고 해요. 네. 여기 나온 영화 음악들이 거의 다는 아니고 많은 게 세르즈 갱스부르가 부른 세르즈 거더라고요. 갱스부르가 불렀나요? 네. 보니 앤 클라우드 네, 맞아요. 있었고 그렇죠. 저도 좋아하는데 좀 세련되고 멋있고 그런 코드들이 좋으면서 약간 인위적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거에서 장점이자 단점일 텐데 캐릭터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 때문에 절대 그 비참하게는 안 만들거든요. 모든 영화의 주인공들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네. 현실은 시궁창이잖아요. 사실. 네. 그 속에서 관객이 몰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못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뭐 남성 관객이라던가 한국에서 이게 성공을 못하나요? 아마 상영관도 정말 없었잖아요. 정말 없었죠. 아, 저희도 맞아. IPTV로 봤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폴 페이그 영화 보면은 사실 되게 1시간 정도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중후반부에서 살짝 집중력을 잃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후반이나 결말 부분에서도 살짝 그냥 좀 맞아요.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폴 페이그 감독이 굉장히 대중 영화의 균형을 좀 잘 맞추려고 하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나 캐릭터가 더 진지해지고 깊어지기를 일부러 좀 거부하는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형성에 기대서 엔딩이나 뭐 그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좀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럼으로써 저는 얻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 영화 안에서는 그런 걸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결말에서 저 그 둘이 그 에밀리 묘지 앞에서 그 마지막으로 마티니 마실 때 션 나도 필요 없어서 서로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럼 우리가 가죠. 우리들 방식으로 하자, 엄마들 방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뭐지? 살짝 다시 기대하게 되는 맞아. 지점이 있었거든요. 네. 둘이서 뭔가 하나?
근데 그 대화에 비해서는 그죠. 그게 뭐였어요, 근데 정확히? 현이 자고 있는 동안에 학사 포탈 접속해가지고. 그때가 살짝 집중력이 잃었어요. 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뭔가를 비밀리에 하고 있었던 게 있었나? 그게 그냥 제가 다시 봤더니 네. 잡혀가는 거는 에밀리가 살아있는 에밀리를 만나는 게 네. 경찰한테 걸린 건데 네. 그러니까 학사 포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메일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끌려가는 거는 그 전까지는 계속 죽은 걸로 했다가 만나잖아요. 네. 한번. 근데 그거를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에밀리 만났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죄가 돼서 네. 잡혀가면서 네. 가정폭력 남편을 몰리게 되는. 그러니까 현한테 좀 뒤집어 씌우려고 둘이서 네. 작당을 하려는 건가? 그쵸. 라고 네.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보험금 문의 같은 거랑 음. 만났다는 거 그리고 때렸다는 거 속인 거지만 뭐 그런 거 근데 결국 나오잖아 바로. 네, 맞아. 네.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이 영화는 그 판무파타르라고 했지만 그런 악녀 컴플렉스에서는 자유로운 영화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악녀들이 파멸에 이르거든요. 네. 벌을 줘요. 항상 벌을 받아.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일단 이 판무파탈 혹은 악녀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여성들이 벌 받지 않아요. 네. 그 끝에 물론 감옥 가지만 거기서도 적응을 잘 하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네. 농구하고. 그래서 이 폴 페이그 자체가 통속적인 그런 클리셰를 싫어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만들 때 권성징악이라던가 그런 뭐 여성이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질투에 눈이 먼 여자,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여자, 나보다 멋있는 여자를 미워하는 여자라던가 뭐 총 드는 걸 무서워하는 여자 그런 여자는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밀리와 스테파니의 키스 장면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장면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 요소로 또 나오게 되는 거라고 봐요. 리플리에서 약간 목욕탕 장면 같았어요. 네. 근데 그 리플리와 어쩌면 이 부탁 하나만 들어줘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터지지는 못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뮤지 장면 뒤에서 터지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리플리는 그가 뭔가 감춰야 되는 게 있고 네. 감추는 게 구심점이 되거든요. 네. 그걸 감추다 보니 그게 파멸로 가면서 구심점이 돼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죄가 네. 불어나고 네. 우리는 거기에 완전 몰입을 해버리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들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아주는 사건은 없어요. 그 이유는 캐릭터들이 신선하긴 한데 아까 은성 감독님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의 욕망이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에밀리와 스테파니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되게 표피적인 것들이고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원하는지 드러나질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몰입을 하기에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거 캐릭터가 참 유니크하고 상황이 유니크한 거에 대신에 보편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화를 볼 때 어떤 캐릭터를 보면서 되게 나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또 어떤 캐릭터는 쟤 누구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이나 혹시 지나가던 누구의 인물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공감 가는 보편적인 캐릭터들은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스테판이나 에밀리가. 약간 아까 말씀하신 감독이 대중적인 그 룰에 좀 따르려고 해서 일부러 어두운 거나 좀 깊은 그런 면을 다루는 걸 피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거기에 연장? 네, 거기에 저는 않을까요? 연장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욕망이 거의 나오질 않다 보니까 네. 스테파니 같은 경우는 상황 자체를 즐기고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 음. 브이로그 컨텐츠 찍는 것 같은 느낌이고 에밀리는 약간 배우나 모델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배우나 모델처럼 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표피적이고 근데 여기서 그 전작도 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코믹했어요. 코미디야. 그리고 다 소동극이야. 소동극. 맞아. 근데 여기서는 살인도 나오고 네. 근친상간도 나오고 네. 또 그런 뭐 자매간의 네. 어두운 과거도 나오는데 거기서 욕망이 빠져버리니까 더 약간
이렇게 몰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장르가 약간 이렇게 하나로 규정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워낙 어려운 선택도 했고 네. 그런 애매한 가뜩이나 그런 약간 애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심축이 없다 보니까 물론 볼 때도 재밌었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서 전 추천하고 싶은 영화긴 하지만 네.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전 션이에요. 션은 찌저리? 아니 인형 같아요. 좀 그냥 몸 좋고 키 좋은 인형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욕망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미간 찡그리기 하나를 하는데 그 미간의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 저 미안한데 그 목석 같은데 왜 미간을 찡그리는지가 그게 되게 없고 적어도 이 두 여자들 에밀리와 스테파니는 뭐가 있냐면 현실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욕망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거야. 너 이길 거야. 너랑 두뇌 싸움 한번 해볼래? 약간 이런 욕망은 있는데 이 남자는 그런 약간 욕망의 못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매력인데 그 한 스푼도 없어. 많이 아쉬웠어요. 다른 남자 배우가 했으면 그래도 더 매력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배우에 대한 아쉬움일 수 있겠네요. 연기 자체가 아니면 뭐 시나리오에서 일부러 롤을 많이 안 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그 인형 같은 게 웃겼거든요. 되게 고급스러운 영국식 영어를 쓰고 대학 교수를 하고 성공에 가까이 갔었던 작가이기도 하는데 현실은 그냥 머리 나쁜 바람둥이예요. 욕망에 충실한 찌저리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깊이가 얕은 남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여자들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그림으로 보니까 딱 들러리하게 안성맞춤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에밀리가 왜 션 같은 남자 더 선택지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션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와 함께 왜 같이 하려고 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션이 그만큼 에밀리랑 어울리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었어요. 근데 영화 보면 볼수록 저러니까 에밀리가 이용하려고? 조종할 수 있는 인물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도권을 가지면서. 그 둘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반지, 그 션의 엄마의 반지를 에밀리가 훔쳐가지고 션을 좀 놀라게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초 뒤에 화장실로 오라고 그러니까 유혹을 또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그 약간 상반신만 나오는 그 섹스씬이 되게 바보 같아 보여요. 눈빛이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매력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맞아요. 매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 점은 진짜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영화라고 하면 모름지기. 그래도 그분이 원샷도 많이 받고. 근데 잘생긴 남자로 나오잖아.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 못생긴 남자가 아니라 되게 사지가 멀쩡하고 스테파니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쉬웠어.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인가요? 실제 남편 이 라이언 레이놀즈인데 저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길래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이러면서 근데 둘은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그러니까 왠지 이 여자 옆엔 더 유머러스하고 생동감 있는 남자가 어울리는데 저 남자는 뭐지? 게다가 약간 스토킹했다고 했잖아요. 그 에밀리가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된 이유를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영화상에서는 내가 스토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영화의 두 여자에 비해서 너무 좀 아쉬웠다. 에밀리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타투처럼. 연기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 스테파니 안나 켄드릭 연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조금 더 설정이 된 것 같긴 해요. 약간 딱따구리 같이 좀. 혹시 이 사람 나온 안나 켄드릭 나온 영화 보신 거 있으신가요? 인디에어 봤어요. 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인디에어 봤어요. 거기서 되게 조지 클루니 따라다니는 당돌한 신입사원으로 전 처음에 알게 됐는데 여기서 나왔을 때 약간 그 캐릭터 생각나는데 그 영화 일렉션 아세요? 못 봤어요. 몰라요. 일렉션에서 그
리즈 위더스푼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당돌한 학생회장 선생님과 싸우는 학생회장이 되려고 하는 뭐 그런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얌체 캐릭터? 되게 얌체. 막 친구들보다 선생님 말 잘 듣는 얌체 캐릭터 있잖아요. 티처스 팻. 계속 손드는 애 있잖아요. 프렌즈의 모니카 같은 학생. 뭐 그런 캐릭터를 되게 굉장히 좀 잘 살린 것 같아요. 키도 좀 작잖아요. 작고 네. 나이에 비해 좀 얼굴이 되게 어려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엄청. 네.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전 얌체보다 약간 호박씨 가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응. 이 두 사람 캐릭터 이따가 뭐 인물 네, 분석 인물 얘기하면 얘기할 때. 나오겠는데 딱 어떻게 말할 수 있는 호박씨 가는 캐릭터 그리고 에밀리는 약간 좀 재수없는 캐릭터 뭐 이런데 재밌게 봤어요. 그 안나 캔드릭의 연기는 특히 그 장면 있잖아요. 아까 그 수수깡 수수수수수. 아, 거기서 춤출 때? 춤출 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남의 집에서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음악 나오니까 돌변해가지고 춤을 음악을 막 되게 추잖아요. 좋아해요. 힙합 하는 장면 있잖아요. 차 안에서. 네. 완전 흑인 네, 힙합을. 맞아요. 근데 저는 이 폴 페이그 감독의 이런 유머가 너무 좋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빵 터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춤을 혼자서 향수에 맞춰서 그런 춤을 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밀리가 발견하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계속 추잖아. 너무 보여달라고 귀엽던데?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저는 이 두 인물 저는 스릴러 영화의 쾌감은 캐릭터가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긴장감인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두 캐릭터가 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여성 캐릭터를 막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일단 캐릭터는. 그럼 연출이나 연기에 대해서 예린 씨 더 하실 얘기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음악 얘기하던 거를 조금 마주하고 싶은데 네. 그 뭐 샹송도 나오고 랩도 나오고 뭐 팝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한테 처음에 추천해주셨던 아보카도 김치킨님께서 저한테 쪽지를 보내시면서 음악을 집중을 해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연출력 중에 하나가 음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나오는 음악들 딱 정리를 해봤는데 그 굳이 영역으로 이제 나눴을 때 에밀리의 영역에서는 샹송이 나오고 스테파니의 영역에서는 팝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간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약간 심리적인 영역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테파니가 에밀리 집에 들어가서 이상한 춤추고 네. 뭐 집에 놀러 갈 때마다 항상 샹송이 나와요. 네. 그리고 스테파니가 니키랑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는 또 랩이 나와요. 맞아요. 아, 랩이 아니었지 그거. A little bit of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팝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에밀리가 죽었다는 사실로 밝혀지고 장례식을 한 다음에 그 에밀리의 집에서 첫 섹스를 하잖아요, 션이랑. 그때 팝송이 나와요, 그 집에서. 네. 그게 약간 이 공간 안에서 이 스테파니가 에밀리를 먹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스테파니가 에밀리의 비밀을 네. 캐기 위해서 미시간으로 가서 뭐 캠프 그걸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 브이로그에 포스팅을 하죠. 하면서 암묵적인 메시지를 이제 에밀리한테 보내잖아. 난 네가 살아있는 걸 알고 있다 하면서 자기가 이겼다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 동안에는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칠 듯한 랩을 막 속사포처럼 그렇죠. 네. 이제 가사가 막 네. 차에 막 구멍 낸다 막 그죠. 총으로 막 내가 이겼다. 스테파니가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한 것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둘이 에밀리의 무덤에서 만나고 게임이 다시 리셋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다시 샹송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에밀리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스테파니가 이긴 건데 그때 마지막에 나오는 음악은 랩이거든요. 네. 근데 불어 랩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되게 조금 재밌었어요. 네. 둘이 같이 섞여버린 듯한 느낌. 네.
되게 다양한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영화 안에서 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등장하고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에서도 인종도 그죠. 좀 네. 맞아. 선생님도.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 남자는 게이인 것 같죠. 네. 그 아빠 게이 아빠도 한 명 네. 나오고 선생님도 히잡 쓰고 나오고 인도계 엄마 학부모도 있고 또 헨리 골딩이 아빠니까 아이 역할을 맡은 배우도 에이시안 배우였잖아요. 네. 이제 아시안 배우들이 주연급이나 주연의 파트너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뭐 수현, 우리나라 수현도 신비한 동물사전이나 어벤져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인물로 가볼게요. 아, 저 궁금한 거 네네. 하나가 페이스 있죠? 네. 네. 그것도 블레이크 라이브가 연기한 거예요? 그쵸? 네.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어요. 분장이겠지. 메이크업 자체도 그렇긴 했고 너무 달랐어요, 느낌이. 저 되게 다르긴 했는데 네. 진짜 맞겠죠? 근데 1인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아예 크레딧에. 페이스에 크레딧이 없는 거 보니까 1인 2역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겠죠, 근데? 근데 저는 브레이크 라이블리라고 느꼈는데 근데 많이 다르다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의 구도 같은 걸 보면은 1인 2역이에요. 둘이 나올 때. 그죠. 네. 찍는 그런 게. 그 장면 되게 웃기지 않았어요? 그 페이스 사진 보고 네. 스테파니가 길에서 사진 안 찍는구나. 근데 거기서 그 사진 갖고 찾잖아요. 네. 그때 약간 쎄하더라고요. 뭐지? 이래가지고 호박씨라고 하는 거가. 아, 못 나온 사진으로. 아니, 거의 알아볼 수도 없는 사진을 갖다가 유일한 사진이라서 그게. 유일한 사진이라서 저도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는 했는데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못 나와서 약간 호박씨 맞네. 창밖의 영화는 2부로 이어집니다.